여러분, 전세금 3억을 대신 내준 딸 친정엄마를 사돈이 어떤 취급을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는커녕 제 딸을 집에 묶어두고 청소와 빨래만 시키면서 집 지키는 개라고 부르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 전세는 제 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사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딸한테는 우리 집에 공짜로 붙어 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참아야지. 딸 결혼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눌러왔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으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고요? 제 딸이 제게 처음으로 엄마,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66년을 살아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작은 분식집을 했고요. 남편이 먼저 떠난 뒤로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로 버텼습니다. 허리도 성치 않고 손마디도 굵어졌지만 딱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내 자식만큼은 어디서도 사람 대접 못 받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요. 그래서 딸 지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돈댁이 집안이 다르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는 사랑이라며 웃었고 저는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사위가 회사가 불안정해졌다는 말이 나왔고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은 처음엔 요즘 전세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쉬더니 슬쩍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는 소리였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을 꺼냈어요. 남편 보험금 일부, 가게 접고 남겨둔 돈, 그리고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모아둔 현금 그걸 모아 3억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5천은 제가 지인에게 빌려서 채웠고요. 그때 사돈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세 계약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는 쪽을 까다롭게 본다면서 계약자 이름을 자기들 쪽으로 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사위가 세대주니까 그럴 수 있지 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 제 돈이 들어가도 사돈댁 이름으로 계약을 넣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는데 지연이 이름이라도 같이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사돈 어른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괜히 복잡하게 하시네. 다 가족인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 돈 이야기는 꺼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속이 싸해졌습니다. 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딸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다. 그럼 차용증을 쓰자. 나중에 분쟁 생기면 딸만 손해다. 딸 지연이가 옆에서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엄마 제발이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딸은 이미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미리 준비해 갔어요. A사 한 장, 금 3억 원정을 적고 변제 기한과 이자, 지연이의 권리 보호 문장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돈과 사위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돈은 웃으면서도 펜을 잡는 손끝이 굳어 있었고요. 사위는 옆에서 장모님 그까지는 하다가 제 눈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기분 나쁘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내 돈도 못 나가요.
그랬더니 사돈이 결국 서명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딸을 지킬 마지막 끈을 하나 묶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한 장이 나중에 사돈 집안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열쇠가 될 줄은요. 전세집은 서울 외곽 신축 빌라였어요. 거실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집 생겼어라며 좋아하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얼굴 하나 때문에 내 삶을 통째로 내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8개월쯤 됐을까요? 새벽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에 새벽 전화할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바로 받았죠.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어머, 얘가 또 친정에 징징대네. 너는 집이나 잘 지켜. 개처럼. 딸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방금 그 말이 착각일까? 그런데 곧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딸이 보내온 건 짧은 음성 메모였어요. 엄마 나 지금 손이 떨려. 어머니가 나보고 집 지키는 길에 딸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했고 그 뒤로 누군가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얀 주방 타일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고 물 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딸이 더 불안해질까 봐요. 지연아, 어디야? 지금 괜찮아? 딸은 한참 있다가 답장을 했습니다. 엄마 사돈이랑 시누이 사위 누나가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빠 사위가 출장 간다더니 셋이서 여행 간대. 근데 나만 두고 집 청소하고 강아지 밥 주고 있으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덧붙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래. 전세도 어머니 이름이라면서 나는 그냥 들어온 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낸 전세금 3억으로 들어간 집에서 내 딸이 들어온 애라고요? 저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딱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두고 기다려요. 엄마가 지금 갑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리는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기로 했거든요. 사돈이 제 딸을 개로 불렀다면 저는 이제 사람답게 법대로 서류 한 장으로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아침 그 집 현관문 앞에서부터였어요. 딸이 알려준 주소는 집에서 차로 40분쯤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차분했어요. 분노로 머리가 새하얘진 게 아니라 오히려 또렷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 집 전세금은 내 돈이다. 내 딸은 여기서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만 계속 되뇌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낯익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돈의 구두, 시누이라는 여자의 명품 운동화, 그리고 딸의 낡은 슬리퍼. 그 대비가 제 눈을 찔렀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 딸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돈 어른이 저를 보더니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만들어내더군요. 어머, 영자 어머님? 이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그 말투가 어제까지 딸을 개라고 부르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딨습니까? 사돈은 잠깐 저를 훑어보더니 안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연아, 친정엄마 왔다. 딸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요. 저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게 무너졌는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이 사람들 앞에서 지는 거였으니까요. 거실에는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돈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오늘 해외 나가요. 집이 좀 어수선하죠? 지연이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금방 정리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얘는 집에 있는 게 체질이에요. 밖에 데리고 다니면 촌스러워서. 딸의 손이 앞치마 끝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누가 우리 딸을 집 지키는 게라고 했습니까?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사돈은 헛기침을 했고 신우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사돈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말이 좀 심했나 보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농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든 종이는 이 집보다 무거웠어요.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자 사돈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차용증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집 전세금 3억 원, 제가 사돈 댁에 빌려드린 돈입니다. 차용증, 다들 기억하시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그걸 왜 꺼내세요? 집안일을 왜 이렇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집안일이요?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딸을 돌아봤어요. 지연아, 너 이 집 전세 계약자 누구야? 딸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 순간 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같이 사는 집인데.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다 같이 사는 집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딸이 개 취급을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같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저는 차용증 하단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변제 기한 그리고 변제 불이행 시 즉시 회수 가능이라는 문구. 사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지금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사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요. 오늘 아침 이 집에서 제 딸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딸을 끌어당겨 제 옆에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면 이 집에 살 이유도 없습니다. 신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돈은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3억을 어떻게 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쓴 겁니다. 말 안 되지 않게 하려고요. 딸은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더 커지면.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더 커진 게 아니야. 이제 바로 잡는 거야. 그리고 사돈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세요.
아니면 이 집은 제 딸과 무관한 집이 됩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용증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우리 쪽입니다. 대신 전세금은 법대로 돌려받겠습니다. 순간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그럼 갈 데는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친정이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추고 딸을 봤습니다. 사람답게 숨 쉴 곳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렇게 흥분해서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흥분 안 했습니다. 아주 차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오늘 안으로 답 주세요. 아니면 내일은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저는 딸의 가방을 챙기게 했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우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이 집에서 개는 없습니다. 사람만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 집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문을 닫는 순간 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이 집과 이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들은 아직 몰랐겠죠. 딸 지연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켤 힘도 없었고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감정은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왔고 이제부터는 오직 정리였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산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딸은 그 종이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해?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딸 앞에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까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 엄마는 이제 선을 다시 긋는 거야.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을 때 장사하면서 알게 된 분이 소개해 준 분이었어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변호사는 차용증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보내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이 차용증은 효력이 충분합니다. 변제 기한이 명시돼 있고 자필 서명도 분명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 섞지 말고 변제 요구만 명확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변제 금액, 기한, 미이행 시 조치. 모든 문장이 차갑고 정확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내용 증명 문안을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금 3억 원정. 본 내용 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변제. 종이 위의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가만 안 있으면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거고. 다음 날 오전 내용 증명은 발송됐습니다.
등기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된 숙제를 제출한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사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가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현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안으로 답 달라고. 사돈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걔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오후부터 사돈 쪽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제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했어요. 중간은 없어. 서류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휴대폰으로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너 엄마 미쳤어? 우리 집 망하게 할 거야? 딸은 그 메시지를 보여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의 휴대폰을 받아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모든 연락은 재개하세요. 딸에게 더 이상 연락하면 증거로 남깁니다.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더 이상 딸을 방패로 쓰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사돈 쪽에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함과 협박이었지만 점점 사정으로 바뀌더군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어머님, 감정 섞인 말도 다 기록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철저히 지켰어요. 울컥하는 순간이 와도 숨을 고르고 말을 아꼈습니다. 셋째 날 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좀 숨 쉬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딸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던 아이가 아니라 다시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사돈 쪽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아졌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돈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뭡니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연이 없이 저랑만요. 그리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차용증 한 장과 내용 증명 한 통이 그 집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다는 거요.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이 지금쯤은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의 문제라는 거요. 그리고 그 책임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곧 아주 분명해질 겁니다. 사돈과의 약속은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그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정했습니다. 집과 돈 이야기는
집과 돈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했거든요. 딸 지연이는 친정에 남겨두고 혼자 나섰습니다. 이 일은 이제 어른들 사이의 일이었고 아이를 다시 전쟁터에 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중개인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안쪽 테이블에는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현관에서 봤던 그 당당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사돈 어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사모님은 손에 쥔 가방 끈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짧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개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사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오해가 좀 있어서 저는 고개를 들고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사돈의 말이 끊겼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확인만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 사본과 내용 증명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2장이었지만 그날 그 방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봤고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전세금 친정어머님 자금이 많네요. 그 한마디에 사돈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가족 간에 도와준 거지. 이렇게 법적으로 저는 천천히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썼죠. 가족이라서 더 분명히 하자고. 사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어요. 제 딸을 집 지키는 게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중개인은 말을 아끼며 핵심만 짚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명의는 사돈 어른이시고요. 전세금 반환 책임도 그쪽에 있습니다. 사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그제야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일은 우리가 말이 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심했습니다. 그 짧은 인정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딸은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남은 건 돈 문제뿐이에요. 사돈은 고개를 들며 급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장 3억은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미 7일 드렸습니다. 사돈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 같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요. 그때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집주인 쪽에서도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사돈에게 마지막 못을 박는 말이었습니다. 사돈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사모님이 작게 신음을 흘렸고 사돈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집은 그들의 체면이자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존심을 배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제 딸을 짓밟고 세워진 것이라면요. 사돈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사돈 부부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며칠 전 공항 이야기를 하며 웃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힘이라는 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데서 나온다는 거리요. 부동산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확 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 집은 정리될 거야.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부동산에서 무너진 건 단지 사돈의 체면만이 아니었어요. 돈은 우리 것이고 며느리는 아래다라는 그들의 생각 자체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제 더 크게 번져갈 겁니다. 집을 정리해야 하고 돈을 마련해야 하고 주변의 시선도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어요. 이 싸움의 끝에서 제 딸은 다시는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도 바로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집을 내놓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딸의 상처만 깊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 측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문의를 시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가주세요. 그 일정이라는 건 내용 증명에 적힌 기한이었어요.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다음 수순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합의해 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번호를 숨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2번 울리게 두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너무 급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요? 잠깐의 침묵 끝에 나온 대답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달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사돈의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은 제 딸이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집을 파는 건 그쪽 사정이고 돈을 돌려받는 건 제 권리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정리했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주세요. 그날 오후 사돈의 집에는 첫 번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돈은 그 전화를 받고서야 현실을 실감했겠죠.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신우이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바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딸은 잠시 후 답했습니다. 집 때문에 난리래. 엄마가 너무하대. 저는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듣지 마. 이제부터 그 집안일은 엄마 몫이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야. 그리고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락이 와도 다 캡처해서 보내. 그 부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점점 선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원망이었고 그 다음은 협박 비슷한 말들이었습니다. 집 망하면 내 책임이다. 가만 안 두겠다 같은 문장들이었죠.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사돈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사모님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사모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지연이한테 하셨어야죠. 하지만 이제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 측이 대출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어요. 집값은 떨어졌고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클 테니까요. 하지만 그 손해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제 딸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손해는 없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사돈 집안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사돈 부부 사이에 책임 공방이 오갔고 사위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왜 그때 그렇게 말했냐는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말의 무게를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기한 마지막 날 아침에 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상대 측에서 전세금 일부를 먼저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액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그대로 전달했고 상대 측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패배의 신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맛이 느껴졌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살아도 될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미 다시 살고 있어. 그 말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모욕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안의 불은 꺼지고 밤은 조용했지만 사돈 집안의 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돈, 집, 체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곧 이 싸움의 마지막 문이 열릴 겁니다. 차용증 한 장이 결국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그들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기한 마지막 날 자정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용증 사본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날짜, 금액, 서명 모두 또렷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약속된 변제는 없었습니다. 절차 개시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한 문장이 사돈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사위에게서도 시누이에게서도 모르는 번호로도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밥을 지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제 옆에서 말없이 그릇을 꺼냈고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딸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운 건 이미 다 지나갔어. 사실이었습니다. 더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점심 무렵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언제 집행됩니까?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등기 접수되고 내일 중으로 상대 측에 통지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사돈이 봉투를 뜯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요. 그건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딸의 휴대폰으로 신우이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처음 메시지는 고함이었습니다. 너네 엄마 뭐야? 집에 가압류 걸었대. 두 번째는 울음이 섞인 욕설이었고 세 번째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아, 이거 취소해. 제발. 딸은 메시지를 듣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지 마. 기록만 남겨. 그날 밤 사돈 집안에서는 큰 싸움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급히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사에게 불려갔고 신우이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고 사돈 부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더군요. 당신이 그때 말을 그렇게 해서 아니, 당신이 차용증을 쓰자고 했잖아.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뿐이었죠. 이틀 뒤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사돈집 주소로 보낸 경매 개시 예정 통지서 사본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천천히 꺼내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 집에 쌓아 올린 거짓과 오만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어요. 딸은 그 종이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이제 어떡해? 저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책임질 거야. 그날 오후 사돈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한참을 듣다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집을 팔겠습니다. 금매로라도 전세금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요?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 그 말에 울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제 안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설득도 설명도 필요 없었거든요. 이제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말이 아니라 서류가요. 시니어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화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서류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이웃 아주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소문은 빠르더군요. 영자 씨, 들었어. 사돈 집에 무슨 일 났다며? 저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빌려준 돈 받는 중이에요.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난 그런 말도 못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이제 할 뿐이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전화는 더 거세졌습니다. 사위는 메시지로 길게 사과문을 보냈고 신우이는 음성 메시지를 지웠다 보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보관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딸은 제 옆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돌아왔어요.
엄마, 나 이제 밤에 잠이 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합의서보다 값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사돈 집 앞에 집 보러 왔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중개인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사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집 현관에서 제 딸이 고개를 숙였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그 현관은 그들의 체면을 내려놓는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가로등 불빛이 부드러웠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집 생각 안 나.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사돈 집안이 어떻게 되든 이제 제 딸은 거기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매 통지서는 시작이었고 진짜 결말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사돈이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건 곧 아주 분명한 장면으로 드러날 겁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가 전달됐다는 소식이 퍼진 뒤로 사돈 쪽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고함과 협박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애원, 그 다음은 거래 제한이었어요. 세상이 참 단순하죠. 밀어붙일 수 있을 때는 사람을 밟고 밀리지 않으면 돈으로 풀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계까지 이미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 측에서 조건부 변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일부 선입금, 나머지는 분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이라고 해봐야 길지 않았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거절. 전액 일시 변제만. 변호사는 곧바로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과로 시작해 변명으로 이어지고 끝에는 협박처럼 들리는 문장까지 섞여 있더군요.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 인생이 끝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난 인생은 이미 제 딸의 인생이었거든요. 그걸 끝내놓고서 이제 와서 끝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일 때가 있다는 걸 이 나이에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사돈 사모님이 직접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딸은 순간 굳어버렸고 저는 딸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모님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집 팔겠습니다. 계약도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계약금 들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사모님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매만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액 입금 확인되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지연이를 생각했다면 그 아이를 개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다리가 잠깐 풀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돈 집안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매로 내놓은 집 때문에 가족끼리 큰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사돈 어른은 내가 말만 안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다고 맞받아쳤다더군요. 사위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서로의 증거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 측에서 전액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입니까? 제 질문에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계약금 들어오는 날 바로 송금하겠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입금 확인 후에만 모든 절차 중단하세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딸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차를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4시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전액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3억 원. 숫자가 아니라 제 딸의 존엄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딸이 다가오자 저는 말했습니다. 끝났어. 딸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저앉듯 의자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그날 저녁 사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결과 뒤에 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행동 앞에 와야 하는 거니까요. 집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가벼웠습니다. 사돈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 딸이 다시 자기 숨으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라는 건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되찾는 일이라는 거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건넬 아주 짧고 분명한 한마디가요.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집안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냄새가 났어요. 밥 짓는 냄새, 따뜻한 차 향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끝이라는 걸요. 더 이상 뒤돌아볼 일도 미뤄둘 일도 없다는 걸 말이죠. 아침 9시 정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모든 절차 마무리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완료, 차용관계 정리, 명도, 요구 효력 발생.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어요. 분노도 없고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앓던 병이 완치된 날처럼 몸이 가벼웠죠.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전세금 대신 넣어준 금액에 대한 차용증, 공증 서류, 그리고 오늘 날짜가 찍힌 내용증명 사본. 저는 봉투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가져가. 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되찾는 날이니까. 딸은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딸이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건물 하나일 뿐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했고 사돈 부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서류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위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사모님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고 사돈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 말에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전세금은 제가 대신 냈고 그에 대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오늘부로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정리됐고요. 사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돈 사모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요, 사람을 개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정리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낡은 커튼, 오래된 식탁.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짐은 이미 다 챙겼어요.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가슴이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사돈 집안이 그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얻은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돈 부부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식도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밥할게요.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설펐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끝이 꼭 파멸일 필요는 없다는 걸요. 때로는 제자리를 되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하다는 걸요. 식사가 끝나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사람이었어. 다만 그걸 잊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마음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개처럼 보면 결국 그 집이 개집이 되는 법이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은 분명 더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승리였죠.